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할 귀한 길들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정된 시간에 우리 GM에서 선교사 열전을 진행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저 태국에서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김익만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귀한 간증들, 보고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의 열매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고통과 좌절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 사역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우신 우리 김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지만 차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의 간증들을 보고 듣게 될 모든 우리 GM에서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에게 또 은혜와 주의 큰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익만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종신일반대학원 역사신학 PHM을 하시고 그레이스 대문화교류학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아신대 현재 일반 대학교 선교학 PhD 캔디데이트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태국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태국 크리스찬 대학교 교수 일도 하시고, 그리고 태국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방콕에 있는 브리티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정말로 참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삶과 사역을 잘 나누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큰 도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익만입니다.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이제 저 어릴 때 신앙과 가족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좀 태어나서 이제 제가 이제 4대째고 이제 제 자녀들이 이제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릴 때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분위기였지만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특별히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참 신앙생활에 참 모범을 많이 보이셨어요. 지금도 할아버지의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형제들이죠. 다 거의 이제 대부분 다 교회 생활하시고 뭐 일부는 장로님이시고 일부는 뭐 권사님 아니면 뭐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런 신앙들이 후대까지 지금까지 이제 잘 이어져 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는 뭐 갈 수는 없지만 매년 이렇게 설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에 이제 모든 가족들, 아버지 형제들의 이제 뭐 자녀들 아니면 손자, 손녀 세대들까지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뭐 많으면 한 50명, 뭐 적으면 한 40명 정도 매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 간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가 가족은 저와 이제 형이 이제 두 형제고요. 부모님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아버지는 2019년에 이제 급성 폐렴으로 이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가 딱 칠순이셨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 중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학교에서 좀 근무하시다가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네, 여러 번 이제 그런 사업들을 행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셨던 사업이 이제 유통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었는데 그때 이제 찾아온 게 이제 IMF였죠. 97년도, 8년도에 IMF가 찾아오면서 아버지에겐 큰 위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고위부도라고 하나요? 어음을 고의로 부도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업할 때는 어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 어음을 이제 고의로 이제 부도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음 중에서도 이제 그 고의로 부도를 낸 사람의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유통업이다 보니까 창고가 있잖아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그 창고를 이제 큰 뭐 5톤 트럭이나 10톤 트럭 이런 걸 가지고 창고 털이가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창고가 이제 중요한 물품들, 값비싼 물품들만 이제 창고가 털려버린 거죠. 큰 창고가. 그래서 97년도, 8년도 때 결국은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2, 고3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죠. 뭐 학업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고3 때 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 당시에는 총신대 좀 신학과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 뭐 목사님들, 스승님들이 일반대를 먼저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경제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가고 싶은 대학은 좀 가기가 힘들었고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랐던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학교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고3, 고2 때부터 한 대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한 신대원 1, 2학년 때까지 이제 경제적으로 한 7, 8년 정도가 굉장히 저희 가정에게는 위기였고 또 아버지의 그런 좀 부채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에 대한 부담감들, 또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때 참 기도로 또 신앙생활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런 일들을 저희에게 믿음으로 참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 어머니가 꽤 많은 돈을 다 채무를 변제를 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네, 어머니 집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평범한 가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10월 세월을 볼 때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가난이라는 위기가 저희 가정에 참 많았는데 그래도 내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족들끼리 좀 더 우애 있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좀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때 이제 저에게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 가서도 이제 주중 뭐 비는 시간에는 뭐 근로장학생 이런 뭐 일들도 하고 저녁에는 과외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삶에 대한 책임 네, 그리고 좀 재정에 대한 훈련들을 받았던 시기가 그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것도 25년 전, 네, 27년 전 이럴 때 얘기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제 각자의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제 비전에 따라서 삶을 이제 찾아가게 되었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통신대 신학과로 좀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부 담당 좀 목사님이셨고 지금 현재는 그 담당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조언했던 것이 신학과를 가는 것도 좋지만 일반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이제 그때 당 그리고 난 다음 다시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신학대학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는 지방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영문과를 지원을 했었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제가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철학과나 아니면 사회학과를 좀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영문과가 좋겠다 싶어서 대구 시내에 있는 네, 한 네 개 대학의 영문과를 지원해서 한 두세 개 대학에는 이제 합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교 헌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영문학과로 이제 들어갔다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뭐 영문학과 가서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영문학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영문학과는 거의 뭐 40명 중에 10%에서 15%만 남성이었잖아요. 대부분 뭐 여성들이 좀 많이 가는 분위기였고 또 영어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재미도 없고 특히 영문 뭐 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보람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과를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했죠. 근데 그때 편입할 당시에는 신학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주변에 목회자로 되고 싶은 분들을 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굳이 나까지 해볼 필요가 있나라는 중간에 고민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회복지학과로 이제 3학년으로 다른 대학에 있는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공부도 뭐 그때 저희 학과가 좀 사회복지학과는 좀 유명한 학과라서 280명 정도였어요. 한 학과에.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학과에 7개 반, 뭐 8개 반이 있었던 학교였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은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뭐 늘 뭐 이렇게 성적을 잘 하나님 은혜로 받고 또 학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중에 실습을 갔어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실습을 갔는데 그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열심히 이렇게 하던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적인 부분들을 돕잖아요.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근데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갖지를 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고 뭐 도움도 줬는데 그들 가운데 늘
그 행복보다는 좀 어려운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리고 전혀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 중에 야, 이 사회복지도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좀 줄 수 없구나. 그런 이제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들이 정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습을 마치고 과감하게 제가 이제 6개월을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그러던 중에 앞에 설명했듯이 그 제 스승님이신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계신 분이 인도에 GMS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좀 단기 선교를 좀 하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단기 선교보다는 그냥 6개월 정도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인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뭐 학원 강사도 하고 여러 이제 몇 달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 인도에 이제 10월 달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공항에서 저를 맞아 주셨는데 공항에 이렇게 맞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비자를 몇 개월 받았냐고.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비자, 관광 비자가 뭐 2개월 뭐 이 정도 나오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다가 태국에서 인도 비자를 받으면 6개월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태국으로 가서 좀 굉장히 무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비자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 도와서 한 몇 주 돕다가 저는 이제 여행을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갔는데 공항에서 이제 몇 개월 받았냐고. 6개월 받았다니까. 아유, 그럼 잘 됐다고. 제 여권을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사가 필요한데 이 일을 좀 도우면 좋겠다고. 처음에 좀 마음이 무거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몇 주 좀 봉사하다가 인도 전역을 이제 여행하고 싶고 삶에 대한 좀 고민을 답을 찾고자 했는데 이제 여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10월부터 한 1월 달 초까지인가? 뭐 아무튼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섬겼죠. 뭐 교회도 섬기고 저는 뭐 벵갈어나 힌디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선교사님 도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12월 말쯤에 그때 한 3개월 좀 지났을 때 말쯤에 저는 이제 여행을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겨우 허락을 받고 1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한 40일 정도 이제 인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인도에 갔는데 첫 번째 이제 간 곳이 바라나시라는 도시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겐지스 강에서 이제 그 뭐죠? 화장을 하면서 그것이 성지예요. 그래서 겐지스 강에 이제 그 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씻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부모를 화장했던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참여하고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문득 4박 5일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이제 힌두교 신자들밖에 없는 거죠. 저는 물론 여행객으로 갔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자라고 친구들도 대부분 다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옆에도 기독교인이고 부모님도 기독교인이고 고모, 삼촌, 뭐 조카 아니면 사촌 뭐 다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바라나시라는 이제 동네에 가서 주변을 보면서 힌두교 신자들과
화장하는 사람들, 여러 이제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확신이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확신이 들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사회복지학과를 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헌신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편입도 해서 졸업시험도 있고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제 총신 신대원 가정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어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뭐 파송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때 사실은 지금 제 아내인 이제 천은전 선교사는 제 룸메이트는 아니고 그 같은 반이었어요. 1학년 1반. 그래서 같은 반에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친구로서 지내다가 그 주변에 있는 결혼한 형님들이 형님 전도사님들이 자꾸 저 자매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선뜻 뭐 친구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아, 저 자매랑 결혼하면 저 전사님 살면 정말 너는 행복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곱씹다가 곱씹다가 어느 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1학년 하반기에 제가 이제 지금 된 아내에게 아, 난 당신이 좀 괜찮게 생각한다.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어차피 뭐 우리가 다 전도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했으니까 여러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저녁에 연락이 온 거죠. 아, 다 나도 당신을 좀 괜찮게 생각한다. 우리가 비록 친구였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일주일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뭐죠? 우리가 어차피 이제 다 교제를 시작했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45인데 좀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게 이렇게 젊은 세대시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비전이 맞으면 같이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로 재고 이런 게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아내도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교제하는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9월인가 10월인가 추석이었는데 지금 장인어른이 저를 부른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러서 제가 가는데 뭐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저희 집안에는 대부분 다 경상도 분이세요. 결혼한 사위든 뭐 며느리든. 그런데 딱 두 분만 경상도 분이 아니세요. 두 분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경상도 분이라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 아내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가 참된 신자가 맞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장인어른 댁에 이제 인사하러 가는 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장인이 될 사람이 너를 보고 탐탁치 않게 여기거든 뒤도 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서 어머니가 얘기한 게 아버지가 얘기한 게 보면 큰 절을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딱 앉았을 때 장인 어른의 이제 답변이나 반응이 탐탁지 않다, 별로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오라고 어머니의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충청도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전도사끼리 결혼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 그러잖아요. 이제 좀 자기 아들이 목회자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서포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둘 다 가난한 신학생이 결혼을 하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중간에 형 차를 빌려서 가기도 했는데 차가 고장나서 늦었어. 한 2시간 정도. 중간에 그 축풍역에서요.
대구에서 올라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도 형이 그래도 가는데 그때 당시에 크레노스였어요. 2000cc는 네가 좀 타고 가야지 그쪽이 너를 좀 이렇게 너무 무시하지 않겠냐. 그래서 형차를 빌려 타고 가던 길에 이 제너레이터라고 이 에어컨 쪽에 있는 그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추풍역에서. 그래서 2시간만 급하게 고쳤는데 이제 저쪽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추석이라서 그런지 모든 처갓집에 그 형제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형제분들, 뭐 그렇게 작은 아버지 뭐 2분, 그리고 고모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 자리에 제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해서 이제 어머니가 한 대로 이제 엎드려서 큰 절을 드리고 탁 앉았는데 제 장인어른의 이제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늦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도 좀 투박하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외모도 가졌고 뭐 전도사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의 첫 마디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첫 마디가 언제 결혼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 그렇게 오케이를 해서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이제 결혼을 2학년 마치고 3학년 들어가기 이제 겨울방학 때 1월이죠. 3학년 들어가기 1월에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 이제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선신을 했지만 아내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목회자로서는 헌신했지만 선교는 또 다른 부르심이라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가면 좋겠다. 그냥 신혼여행 가지 말고 단기 선교를 가서 당신이 선교지를 경험해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부르심이 없으면 나도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1월 달에 이제 뭐 제가 가서 은혜 받았던 동네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로 간 겁니다. 인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한 거죠. 그때 1월이 비행기도 비싸기도 했고 한 둘이 총 경비가 한 400에서 500만 원 들었어요. 2007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은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셨던 이제 여행사 그때는 비행기 티켓을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끊던 시절이니까 잘 알던 분이 저보고 이제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이 이 돈이면 그때 당시에 뭐 몰디브도 갈 수 있었대, 몰디브. 이런 좋은 데를 가지. 왜 그 돈 가지고 그 인도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 듣다가 그냥 아내랑 결심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때 조이라는 그 숭실대 조인가? 아무튼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팀이랑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단기 선교로 간 거죠. 가서 이제 배 타고 뭐 섬 선교도 하고 뭐 오지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섰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수암나푼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이제 아내가 대답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지금까지 선교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그 GMTI 훈련을 저는 총신 과정을 한번 갔었거든요. 신학대학원 때 예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총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나눠서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선교사님들하고 다른 기질이 나온 게 뭐냐면 김익만 선교사는 이제 일반적인 선교 사역보다는 가르치는 은사나 행정적인 은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럼 선교를 좀 포기해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일반 대학원 가서 역사 신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뭐 디민까지 마치고 33살에 이제 태국이라는 사역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파송교회가 한 2번 정도 해주시기로 하다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역지를 갔는데 파송을 해주기로 하고 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안 되고 또 하기로 하고 갔는데 또 그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떡하나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파송교회는 고향인 대구나 대전에서 좀 받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좀
앞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저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THM 역사신학을 같이 했던 지금 파송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어, 뭐 대구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아마 총회에서 작년에 총회 뭐 신학부 서기도 하시고 뭐 올해는 교육 세계 교육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세계 교회랑 뭐그 MOU 맺는 교단끼리 하는 그 위원장도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메일을 썼어요. 메일을 써서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알고는 계셨죠. 파송을 해줄 수 있냐. 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답이 온 거예요. 답이 와서 우리 교회는 당신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비전으로 가는 걸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가서 2011년에 내려가서 2012년에 파송을 받고 지금 이제 태국으로 사역을 오게 되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를 왔는데 뭐 태국에 처음에 올 때는 제가 선택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어떤 선교팀에서 저에게 리크루트를 한 거예요. 태국 어떤 신학교에 이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컨택된 신학교는 저기 태국 북부 쪽에 있는 중국계 신학교였어요. 처음엔 중국계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저한테 요청하는 것이 태국어랑 중국어랑 동시에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왔다. 왜냐하면 태국어로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중국어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인폼을 저한테 잘못 주기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태국 선교를 하러 온 사람이지 중국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고민하고 있던 중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방콕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이 어떤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방콕으로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방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콕에 지금 소개된 신학교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거든요. 태국 크리스천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부라고 하기도 하고 BIT라는 신학교입니다. 성계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분 계신데 신홍식 선교사님이 과거에 사역하셨던 학교예요. 그래서 태국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고 또 태국 사람들이 100%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태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태국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기도 해서 웬 한국에서 온 사람이 뭐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뭐 태국말도 잘 못하는데 왜 신학교에 사역을 하고 싶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있던 학장님이셨죠. 교장 선생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하시다가 시간 강사로 저를 이제 발을 딛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2년간의 이제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강의를 안 주잖아요. 맞죠? 태국말도 못하지만. 그리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거의 뭐 인턴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내가 여기 왜 왔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들으러 온 건가? 후회도 되고 고민도 하다가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태국 지금 있는 사회관의 신학교에 역사 신학을 가르칠 현지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데 이 태국에는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태국에는 THM 이상을 한 역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이 학장님이 찾다가 안 돼가지고 저기 2년 동안 그 눈물 흘린 세월을 보내고 그 같이 앉아있던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이 사회에 추천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임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11년 이 학교에 있는데요. 6명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지금이 제가 알고 있는 6번째 교장 선생님이요. 그만큼 태국 교단의 정치가 많은 신학교이기도 하고 외부의 의존도가 많지 않는 신학교예요. 그렇지만 이 신학교를 나와야지 CCT라는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CCT라는 교단은 한 2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학교에 이제 감사하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온 세월은 선교지 도착까지 이 정도이고요. 지금부터는 네, 선교 사역을 그럼 뭘 하고 있냐? 네,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정해진 시간이 40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제 가족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막내가 원래 11개월 때 갔어요. 만으로 큰애가 3살, 둘째가 1살, 그리고 막내가 12개월 때 가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애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둘째도 이제 중학교, 셋째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어쨌든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여정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저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결혼이나 이런 과정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아내가 동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내 아내도 요즘은 좀 평범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큰 방향은 이제 첫 번째는 목회자 양성입니다. 저는 태국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목회자 양성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태국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목회자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신학교에서 지금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이제 임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월급은 줍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가 교수 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월급은 주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받은 거는 다 도네이션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성에서 지금까지 이제 11년 동안 졸업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래도 한 4, 5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동안 거쳐갔던 거. 근데 뭐 제가 다 양성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한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양성을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청이 되는 학교를 가면 좋겠다 싶어서 많게는 한 4개 정도 되는 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네, 신학교에 가서 강사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수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메인으로 있는 신학교와 이제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양성은 강의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셀그룹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 이제 코칭들도 해서 졸업한 친구들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학교 교수 양성 사역인데 이 말이 뭐냐면 어, 제가 계속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현지인 교수를 양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4년 전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THM, PhD 과정 한국에 지금 이제 3명이 가 있고 태국에서 PhD 과정을 한 명을 합니다. 그래서 4명 정도를 학교랑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고 저희 학교에 돌아와서 교수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4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역이 참 보람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이나 개혁주의는 말할 것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조차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자유주의나 에큐메니컬에서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교지로 돌아오다 보니까 선교지의 신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태국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과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복음주의 신학이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수들이 양성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들이 제자를 양성하고 태국에 있는 신학들을 바꿔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GMS에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아니죠. 총신에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좀 PhD, THM 과정은 열렸다가 뭐 닫히기도 하고 이런데 PhD 과정까지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학교에 뭐 운영이 되냐 안 운영이 되냐가 아니라 현지인을 정말 건강한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들이 현지에 있는 중요한 교단 신학교에 들어와서 10년, 20년, 30년 사역하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해서 총신도 보내고 싶은데 총신엔 자리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엑치라든지 아니면 햇불 트리니티 뭐 이런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목회자 양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국신학교 신학연구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이제 연구소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분 6분, 태국분 5분의 이제 연구원들 11명이 함께 모여서 신학연구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연구소는 GMS뿐만 아니라 이제 5개 교단이 들어와서 함께 연합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발견하게 되는 게 태국 교회를 위한 어떤 이단이나 동성애나 기독교 교리 신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이 그걸 사역하는 그룹이 없는 거예요. 뭐 태국에도 신학교들이 많지만 특별히 신학적인 이슈를 연구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훈련하고 출판하는 곳이 없어서 신학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태국어로 연구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훈련하는 사역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내시빌 스테이트먼트라고 이것도 이제 태국어로 번역해서 태국 교단에게 전달하고 신학교에 전달해서 훈련해서 동성애에 대한 기준들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태국어 신학 용어 사전입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다 계신데 특별히 태국에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 계신데 이 태국어 신학 용어 사전 쉽게 얘기해서 한국어, 태국어, 영어로 된 신학 용어 사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1차로 출판을 했는데 이미 다 이제 절판이 되었고 지금 이제 2차로 그 예시까지 넣어서 용어를 좀 바꿔서 태국어 성경신학 용어 사전을 2차로 이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400, 500개 정도 되는 단어. 그 단어와 예시를 넣어서 선교사님이 이 사전을 통해서 설교나 아니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학연구소가 감사하게 태국 교단이 인정하는 연구 단체가 되어서 이 연구소에는 감사하게 또 비자 쿼터를 받을 수 있는 정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방콕 브릿지 교회인데요.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태국에 이제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사역이나 연구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기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감사하게 잘 감당하는데 역시 목회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이 방콕 브릿지 교회를 지금 한 6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저희 가정과 한 분의 등록교인 그리고 한 분의 태국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타 사역은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순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기도 하고 태국 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많이 갈 때는 한 1년에 한 30번 정도 태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초청되면 뭐 선교의 날이나 뭐 여러 가지 날에 다니면서 이제 태국 교회 이제 순회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 훈련도 이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선교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태국에도 퍼스펙티브 훈련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거기에 이제 강사로 들어가서 태국에 있는 강사들하고 이제 태국 교회와 협력해서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 훈련하는 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뭐 작년에 감사하게 그 앵코이, 8차 앵코이에 가서 케이스 스터디로 태국이 지정이 되어서 한 4, 5개월 정도 이제 연구해서 발제하는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서로 발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마 7월부터 이제 할 것 같은데요. 7월부터는 그 선교 지수라고요. 지금 이제 몽골 선교 지수도 개발이 되었고, 우리 뭐 장한희 선교사에 계시지만 이제 캄보디아 선교 지수도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왜냐면 선교 지수가 태국에 필요하다 요청이 와서 이제 아마 7월부터 이제 태국 연구소와 함께 태국의 선교 지수가 어떤지 그걸 같이 조사해서 연구하고 발제하는 뭐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선교사 열전인데 참 죄송한 건 제가 이렇게 뭐 감동받을 만한 아니면 정말 고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세대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겪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성장한 현지 교단들 그 리더십들과 어떻게 동반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자와 조력을 하면서 같이 선교의 길을 걸어갈까가 저희 세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지역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개척하시고 많은 사역들 이미 하셨고 근데 지금 현지 교단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런 개척이나 아니면 선교사 독립적인 사역보다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고 본인들과 어떻게 발 맞추어서 같이 이 태국 교회를 세워갈까를 요청하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필요로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선교사를 요청하는 시대가 태국 현지의 좀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도 예전 같지 않게 모르겠어요. 뭐 다른 선교사님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저희가 걸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20년 차 이하에 있는 분들, 30대, 40대 선교사님들이 선교 필드에서 좀 분명한 사역들을 또 선교 현지 교단들의 사역들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 후원적인 부분들도 다들 어렵지만 후배 선교사님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저의 선교 열전은 아니지만 선교에 관한 경험들과 또 저의 삶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